최고의 페이지. 와! 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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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인가요? 바로 어떤 책인가요? 들어가기가 좀 그런데요. 아, 이게 우리가 고객의 피드백을 들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뭐 우리의 근황이 궁금하진 않죠. 네, 우리의 궁금합니다. 책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책은 라틴어 수업이라고요. 한동일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살베테. 살베테? 네. 라틴어로 안녕하세요. 아, 네. 이 한동일 교수님은 바티칸 변호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오. 원래 신부님이셨다가 그냥 신부님이신데 중간에 로마로 가서 공부하시고 동양인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로마타 변호사. 이게 얼만큼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동양인 최초. 로타나 로마나 역사상 이 700년 동안에 930번째 변호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뭔가 경력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을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딱 보니까 쉬운 선택으로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뭔가 잘 안 됐을 때 네. 부모님 원망하고 뭐 사회가 뭐 어떻게 해 하면서 남 원망하면서 하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런 쉬운 선택 말고 뭔가 하루하루 나를 바꿀 수 있는 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의미로 공부를 하루하루 열심히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놀랍게 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 공부라고 하니까 우리는 공부해라 이러면은 시험 점수 올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해라 하면은 자격증 따라 이 말인데 여기서 공부는 삶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배워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그 일상을 보니까 네. 저녁에 주무시면서 내일 뭘 공부해야 되지 하고 좀 정리하시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디까지 뭘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대단하게 뭔가 열심히 공부하시는 시험이나 뭔가 이제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그렇죠. 잡고. 너무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유 대표님 요즘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긴 한데 박사과정. 열심히 하는데 인생에서 이분은 제일 빡세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박사과정. 이분은 진짜 삶이 공부인 것 같아서 맞아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걸 즐기면서 그렇죠. 하시는 최대한 거니까 또 그것도 아마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자기 본인의 뭐 성찰이 또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네. 오늘 책은 렉틱 링구의 라틴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서강대학교 수업을 이렇게 책으로 묶으신 것 같더라고요. 수업에 하셨던 내용을 이 수업이 굉장히 인기 있었던 수업이었나 봐요. 근데 이 책의 그냥 느낌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분의 기본적인 그 성향이신 것 같은데 주장이 과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겸손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기계발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주입식으로 얘기하듯이 1번 하십시오, 2번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 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지 책이 잘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 이렇게 피드백 같은 걸 줄 때. 근데 이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최대한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더라도 높임말로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보통 책 쓸 때는 높임말을 쓰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뭐뭐다, 네. 뭐뭐다 이렇게 하는데 뭐뭐입니다. 뭐뭐합니다. 뭐 이렇게 높임말로 문장이 되어 있는 것가 되게 인상적이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최대한 현학적으로 쓰지 않고 가르친다는 느낌 그 생각보다는 이렇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많이 하셨던 게 실제로 수업도 인기 있었고 이 책도 인기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소통과 공감 대표님 네. 공감에 대해서 뭐 실제로 공감하십니까? 아니 우선 기본적으로 책 전체를 보면
이렇게 그 문장체라고 우리 문체라고 하죠. 문체 자체가 되게 그 배려 있는 문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잘났다고 알려주는 문체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문장을 꼭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읽는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문장을 쓴 게 저는 그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나 아니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배워 나온 거죠. 아마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책을 봤을 때 뭔가 강압, 주입이 아니라 그냥 함께 편안하게 대화한다라는 이 책이 대화한다는 얘기 어려운데 이건 책하고 대화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동훈 코치님은 코칭을 하시니까 네. 이게 일반적으로 코칭할 때 이렇게 하시나요? 아, 코칭할 때 여기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코칭이 되려면 코칭은 사실은 수평적 관계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높임말이 있잖아요. 높임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에게 뭔가를 코칭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조직에서도. 상호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그 높임말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양한 코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조직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직급을 없애고 이름을 영어로 부르는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대표도 영어로 부르니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간에 좀 수평적인 관계에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요즘 또 기업들도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책은 사실은 라틴어의 문법이나 이런 걸 소개한다기보다는 라틴어의 명언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책에 있는 라틴어 명언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우리 한 3개 정도만 한 번씩 읽어주시고 그중에 하나 정도만 느낌을 좀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죠. 네. 자, 우리 유 대표님부터 한번. 저부터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 라틴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읽으면서도 약간 이게 뭐 무슨 뜻일까 생각했는데 뭐 설명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우선 첫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에고 숨 오페라리우스 수투덴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예, 이건 뭐 말 그 의미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non epictru ut nunc studiat multum sed postea ad effectum veniet. 너무 어렵다. 지금 많이 공부해서 결과가 안 나타나도 언젠가는 나타난다. 이게 저는 좀 의미가 있었는데 뭐 뻔한 내용이긴 하죠. 우리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결국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느낀 게 그렇게 우리는 어쨌든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읽어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계속 뭔가 정리하고 그걸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뭔가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세상 마치 이치처럼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도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됐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하나는 si bis vitam para mortem. 예,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이 말이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상황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항상 아들 걱정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해서 걱정했을 때 이분이 드디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야 진정한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역설적인 좀 단어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죽을 거에 대비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열심히 산다는 것이 결국은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가 뭐 엄청 많았지만 가장 쉬운 걸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코치님도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아까 그 어머님의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챕터가 호디의 미기 크라스 TV. 이것은 뭐냐면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좀 달라질 텐데 이 글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묘지예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사실은 너가 올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삶을 좀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템푸스 에스트 옵티무스 인덱스라고 해서 시간은 모든 일의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또 훌륭한 재판관 중에 또 한 명이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탄툼 비데무스 퀀툼 시무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보인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최근에 만났던 제 아는 후배가 있는데,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 기업에 이제 그 임원으로 스카웃돼서 갔어요. 갔는데 스카웃 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뭘 해야지 딱 생각을 하고 막상 가다 보니까 자기는 월급장이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에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그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나오는 글인데 이 글이 저도 읽어보면서 다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글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조직에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들여지고 서로 간의 그런 길들여짐이 어느 순간에 그 힘들고 어려워질 때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친구가 내가 이제야 보이는구나. 이제 이 문장이 그래도 제가 와닿았습니다. 네, 좋네요. 제가 3개 정도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전 맨 처음에 스툴투스 S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욕 아니에요. 스툴투스가 스투피드 이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스툴투스 S 멍청한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라틴어 아무리 들어봐도 잘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근데 이 책 다 읽고 나니까 이 말 기억 남더라고요. 스툴투스 S. 역시 욕은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게 호쿠오케 트랜시비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되게 유명한 문장 그렇죠. 아닙니까?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는 왠지 모르게 한번 고급지네요. 고급진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던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대지대로 에르고숨.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스피노자의 명언이래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숨 이렇게 이야기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는 욕망한다, 대지대로 이 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존재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 가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 한다? 아니 가끔 안 해보죠. 그러니까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사람이 듣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느끼면서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도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에 그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참 좋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데카르트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게 머릿속에 와 닿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스피노자로 갈아탔어, 데카르트에서.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대지대로 에르고숨. 욕망이 더 나은
좋은 단어군요. 생각보다 더 가깝잖아요. 욕망이. 아니 우리가 사실은 욕망을 억제해야 되는 것만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지 마 이런 말만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뭐 하지 말게 하는 것만 주로 가리키고 뭐 불교 같은 데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욕심을 버리고 무소유를 가질 때 진정한 뭔가 행복이 온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행복 방정식 그러면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 이렇게 많이 네. 표시해야 할 때 그러면 원하는 것을 줄이고 갖는 것을 늘리고 그래서 욕망은 줄이고 뭐 소유는 늘리고 이렇게 네. 하면 행복이 올라간다 이런 건데 욕망을 줄이면서 소유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욕망을 줄이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액티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의 뭔가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욕망을 줄일 이유가 없어.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욕망을 줄여라 하는 거는 뭔가 나를 관리하려고 그러는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네. 나를 관리하려고 욕망을 줄여라라고 말하는 거다.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 감사하면서 그런 토대 안에서 건전한 욕망을 많이 갖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지대로 에르고숨 네. 이 문장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 앞에가 돼지대로예요. 돼지.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나는 먹는다. 그런 존재한다. 갑자기 이런 수준 낮은 생각. 굉장히 원초적인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 얘기 또 맞는 것 네, 같은데. 뭔가 먹고 싶은 느낌. 네. 예. 먹어야 되는군요. 네. 그 라틴어 한두 문장 이렇게 한 번씩 외워가지고 써보는 것도 꼭 잘난 체가 아니라 재미로라도 한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학교 뭐 연세대학이나 이렇게 뭐 보면 전부 다 그 어떤 문구들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라틴어에서 이렇게 문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요전날에 이 책 읽고 사실 우리 부인이 추천해줘서 읽었는데 베리스타 뭐 이런 거 진리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런 뜻이었어? 나는 학원 이름이어가지고 무슨 학원 이름이 그런가 생각했었는데 막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아는 얘기 중에 아베 마리아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베 마리아. 아베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베가 뜻이 안녕하세요. 나는 마리아입니다. 아베 마리아가 그런 뜻이라는 그걸 좀 새롭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라틴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상표라든가 브랜드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에쿠스 이런 것도 그것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에쿠스. 아우디 뭐 이런 거. 까르페 디엠 이런 것도. 그렇죠. 자,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선정해 주시죠. 최고의 페이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 읽을게요.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라틴 동맹을 유지시킨 가장 주요한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도 우투 데스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주니까 내가 준다인데요. 이를테면 give and tak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가 주변 도시국가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과 동등한 여러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국가들이 로마의 정치적 동맹국이 된 거죠. 쉽게 말해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는 give and take라고 하면 좀 야박하다고 느낍니다. 안 받아도 내가 먼저 줄 수 있어야 훌륭하고 멋지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건 그것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틴어의 도 우투 데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없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상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뭐 give and take 이게 라틴어로 도 우투 데스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막내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님이 세 분이 계시고 형님도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집안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렇게 환경이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든가 뭐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막내였기 때문에 뭐 주고 받고 뭐 사랑도 받지만 물건도 받고 돈도 받고 뭔가 대부분 다 내 가족들이 해결해주는 그게 이제 성장에서까지 뭐 성인이 되어서도 일부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받는 것에 익숙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내 가정 어렸을 때 환경인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게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사랑을 준 것은 물론 뭐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건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물론 그러면서도 가족들도 그 안에서 내가 가족 간의 안에서 느껴지는 뭔가 원하는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서로에 대한 상호 피드백이었을 텐데 제가 이제 이 사회에서 느낀 것은 그냥 공짜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해주거나 뭘 해주는 것은 결국 아주 조금이라도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자기가 뭔가를 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은 목적적일 수도 있지만 목적이 없는 것이라도 그냥 그게 감정이든 그게 느낌이든 그게 칭찬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왕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라틴어에서 이 말에 이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맞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고 내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기브앤테이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줬으면 나한테 10,000원을 줘. 이런 관점이 사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10,000원을 안 줘. 그럼 한 번은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내가 또 10,000원을 줬는데 또 돈을 안 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좋은 관계였으니까 내가 그냥 100% 생각할 수 있고 또 줄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주지 않게 되면은 관계는 저는 훼손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든 생각은 뭐냐면 모든 관계는 기브앤테이크가 전제한다. 그리고 그 전제 하에서 서로가 상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룰을 정한다기보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서 배려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다시 돌려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이게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하면 뭔가 좀 너무 딱딱하고 차갑고 너무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래서 비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확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기브앤테이크가 아닌가. 친구 사이든 지인 사이든 조직에서 상하 사이도 결국은 서로에게 기브앤테이크가 명확하게 지켜졌을 때 그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더 향상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거나 피해를 받으면 그 관계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든 생각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고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을 때 생각해 보면은 주전에 10,000원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받는 것이 그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감을 받으면은 괜찮아요. 그게 주고 받는 게 끝나는데 나는 줄 때 10,000원을 줬으니까 이 친구가 최소한 5,000원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응에 대한 것을 생각해 버린다면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봉사를 하고 도움을 줄 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줌으로 해서 내가 그냥 만족감을 얻는 것 자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기브앤테이크가 충분히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물질 만능주의로 가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을 줬으니까 10,000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물질로서만 이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도 길거리 가거나 이러면 거지한테 뭔가 주잖아요. 이렇게 좀 그 길거리에 있으신 분한테 드리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받으려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베풀었는데 돌아가자마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오늘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아마 이것이 이제 내가 받는 기브앤테이크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가 뭐 어떤 적선을 하거나 뭐 그런 마음 없이 기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한 상황은 비즈니스 상황이나 우리 관계받은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배려심이 많거나 굉장히 뭐 많이 퍼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전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거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심리 기저에는 조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내가 10,000원 줬는데 10,000원 안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풍부한 감사와 고마움과 은혜를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퍼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기브앤테이크란 책 보면 딱 생각하는데 애덤 그랜트의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에 보면
성공의 사다리에 제일 그렇죠. 꼭대기에 있는 네. 사람이 기버잖아요. 기버더라. 네. 근데 성공의 사다리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기버더라. 네. 이거 구별하려고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호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네.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에 제일 상단에 있는 기버와 제일 하단에 있는 기버의 차이가 뭐냐? 그게 있잖아요. 네. 차이가 뭐냐면 상단에 있는 기버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기버예요. 제일 하단에 있는 기버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자기가 기버가 되는 것이고 상단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 있고 매처가 있어요. 줬으면 받는 사람 있고 기버가 있어요. 그 상당히 스마트 기버라고 그러거든요. 스마트 기버는 기버를 만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줘요. 그럼 어차피 저쪽도 주기 때문에. 매처를 만나도 줘요 그냥 기버가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 주더라도 줬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근데 테이커를 만났을 때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일단 줬다가 줬는데 뭐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 테이커다. 한 두세 번 주다가 거기서 끝난다. 그래서 끝내요. 그때는 매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끝내는 사람이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마찬가지로 그 성공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기브 앤 테이크 잘한 거죠. 그렇죠. 그것 현명하게 그런 그렇죠. 거 잘해야 된다. 그렇죠. 테이커를 만났을 때는 매처로 변신하는 게 스마트 기버의 특징이에요. 네, 그게 애덤 그랜트가 찾았던 이게 거예요. 생각해 보면 되게 그 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0,000원 주고 빵을 하나 받았는데 10,000원하고 빵하고 잘 주고받은 건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좀 상호적인 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진짜로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브 앤 테이크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근데 금방 읽어주신 도 우트 데스 이게 글자 몇 개 안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같은 거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거 한 글자 딱 썼을 때 사람들이 오 막 이런다는 거 그러는데요. 내가 딱 계약한 다음에 너 우트 데스 이러면 속으로 찌르면서 나도 뭔가 해줘야겠구나 이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건방진 것 이런 생각하시니까 내가 해준 만큼 줘야 돼 뭐 이런 거. 네. 자 우리 코치님 한번 최고의 페이지 해주시죠. 저는 최고의 페이지 챕터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챕터 제목이 뭐냐면 포스트 코이툼 옴네 아니발 트리스테 에스트. 무슨 뜻이냐면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라는 챕터고요. 이 페이지는 136페이지 최고의 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명문을 우리 일상과 접목하면 인간이 원하고 목표하던 사회적 지위나 명망을 취한 뒤 느끼는 감정은 만족이 아니라 우울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대중의 갈채와 환호를 받는 연주자나 가수가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읽었던 이 문장이고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면 인간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더 큰 무엇을 놓치고 말았다는 허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뭔가 목표한 것 있잖아요. 목표한 걸 달성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다가 달성했어요. 그다음 글쎄 그럼 뭐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최근에 별로 없어가지고. 최근에 별로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조직에서 비전이나 목표를 이루고 그러면서 남았어요. 끝났어. 목표를 다 이뤘어. 그다음에 뭐하지?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명인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우울증에 안 빠지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왜 태어났지? 이 세상에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나왔지? 라는 어떤 변하지 않는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명이 그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하고 좀 다르죠. 영어로 콜링이라고 얘기. 미션. 네,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왜 태어났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이렇게 태어났나? 뭐 콜링하고도 비슷한 개념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내가 목표를 이루더라도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우울증에 빠질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목표만 쫓아가지고 그걸 달성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허무감, 아마 이게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목표라는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지만 그 목표를 왜 달성을 하는데 왜 이렇게 허무감을 느낄까?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러면서 나의 사명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야, 그 챕터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좀 그 단어, 그 문장 자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는 아닌가요? 챕터 제목이 있는. 실제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19금으로.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한동기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건데 이게 라이브하게 사람들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네, 그렇긴 해요. 그래 정말 워낙 점잖으신 분이니까 네. 성교 후에 우울하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정말 목표를 이루고 나서 이렇게 허무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느낌을 지금 딱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책 쓰고 나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4년간 책을 썼는데 정말 고대하고 쓴 거잖아요. 4년 동안 노력해서 딱 썼는데 막상 그 결과물을 봤을 때 기쁨과 함께 뭔가 좀 여기서는 우울함이라고 했는데 허탈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허탈감. 네. 그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 죽기 전에 책 한 권 쓰자라는 것이었는데 책 한 권이 나왔잖아요. 뭐지? 그 다음부터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허탈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그 목표를 내가 이루면서 좋았던 게 다음 목표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나 안에 자신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두 번째 썼던 이유도 뭐냐면 한 번에 했던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한 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뭐 허탈감이라고 그러면 허탈감을 좀 자주 느끼면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 원하는 걸 잘 이루는 거니까 일단은. 네. 원하는 걸 이루는 인생을 살면 좋겠군요. 네. 우리 유경술 대표께서는 허탈감 느낀 적 있으세요? 저는 자주 느끼죠. 자주 원하는 걸 이루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는 저는 좀 허무주의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느낌은 여행을 다녀오거나 이러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갔다 와서도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의 허탈감도 있죠, 만족감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저는 삶의 굴곡에서, 그러니까 좀 염세주의인데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을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심리 좋아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굴곡이 좀 깊은 편이에요. 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은 아니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상황이라든가 뭔가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고 아무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기분이 훅 떨어져서 내가 왜 살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허탈해져요. 네.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그만 올라가고 굉장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탈함이라는 저는 그래서 즐기려고 해요. 그 허탈한 감정을 잘 다루면서 그냥 즐겁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이요? 성격적인 것 같아요. 성격적인 거예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분들은 감정이 기복이 없는 분이 있어요. 항상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요. 네. 쭉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봤을 땐 되게 슬플 것 같은데도 별로 안 슬퍼. 네. 아주 기쁜 상황인데 안 기뻐. 그냥 뭐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이래요. 근데 그거는 그냥 타고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못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굴곡을 조금이라도 컨트롤하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문장을 이렇게 써서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관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이러더라도 나는 그냥 제3자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냥 굴곡이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단점이 뭐냐면 나쁜 상황일 때는 관조가 되는데 좋은 상황도 관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행복을 못 느끼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충분히 기뻐하고 그렇죠. 기분 좋아야 될 일인데 그렇지 네. 못한다. 그게 전체를 관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그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안 좋은 부분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울증 같은 데 빠지실 분들은
가령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꼬마 아이를 한 달에 3만 원 정도, 한 달에 3만 원 정도 후원해서 얘가 고등학교를 가는 데까지 내가 후원해 주겠다. 네. 이런 거 몇 명 이렇게 후원하시는 걸 갖고 계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나는 왜 살지? 그러면 그래도 얘 후원해 줘야 되니까 오늘 또 열심히 이 일을 해야지. 네. 뭐 이렇게라도 될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삶이 되겠네요, 진짜. 뭐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네. 그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뭔가 하나의 장치도 되는 네.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기분 좋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아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분 나쁜 날에 떨어질 때도 뭔가 그걸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이 녹음이 끝난 다음에 저랑 한번 상담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제가 뽑은 네. 최고의 페이지는 83페이지입니다. 이 챕터 전체적으로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다 이 이야기 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간에 83페이지에 있는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겸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의 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좌절하고 비관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나가 나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잘못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자만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번의 실패는 나의 수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좌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또 다른 나의 여집합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여집합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죠. 이렇게 자신이 가진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요? 이 겸손이라는 그 키워드가 오늘 이 책 전체적으로 제가 와 닿는 네. 최고의 페이지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겸손. 겸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부님은 진짜 겸손하신 분 같아요. 네. 그렇죠? 말 자체도 겸손하게 하시고. 근데 겸손한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네. 겸손한 사람이 일도 잘한다. 음. 겸손한 사람이 인생도 잘 산다. 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되게 열받고 막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잘 돼야 되지? 내가 한다고 무조건 다 잘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와 닿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겸손을 하는 게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도 잘하는 방법인데 일을 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겸손하게 대처해야지 뭔가 일도 잘하게 하는. 지금 언론에 보면 겸손하지 않으신 그 집안 있잖아요. 네. 그 3세이신 네. 그 1세이신 그 분이 쓰신 책 같은 거 이렇게 제가 강의 소재로도 몇 번 쓰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은 진짜 겸손하신 분의 대명사였던 것 같은데 네. 아드님도 그렇고 그 손자 손녀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것과 자식이 잘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인데 네. 그게 좀 어려웠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조금의 실패 이런 걸 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가 좀 다른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육강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밀림에서 사자가 그 뭡니까 쫓아가는 게 영양인가요? 가젤. 가젤을 쫓아가서 잡잖아요. 네. 잡아 먹어요. 네. 그 상황만 보면은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인데 그 밀림을 전체를 본다면 가젤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줄여야 풀이 자라고 그쵸. 이게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약육강식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균형이 되는 것처럼 생태계의 균형이 맞춰지는.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부분도 보면 이런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어떤 키워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지대로 네. 에고숨, 네. 에르고숨. 네. 그러니까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진짜로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가장 밑바탕에 겸손이 일단 있어요. 그러니까요. 겸손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 욕망을 가지면
그게 건전한 욕망이 될 것 같고 네. 그게 나를 진짜로 성장시킬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렇게 막 버럭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누군가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정말 그 아래는 그런 겸손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진리가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제가 이거 들으니까 지금 겸손 얘기했는데 제가 뭐 하나 찾았는데 네. 그 K항공에서 그렇죠? 갑질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분석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위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그 뇌신경 심리학자인 이안 로버트슨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가 얘기한 건데요. 네. 그분의 저서 승자의 뇌에서는요. 사람이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뀐대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을 경험하면 혈중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성화돼서 화학적 도취 상태가 된다. 이는 술이나 마약 등에서 얻는 쾌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목표 달성이나 자기 만족에만 집중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이고 독선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성공한 연예인들, 뭐 성공한 기업가들, 뭐 성공한 학자들을 보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들이 굉장히 겸손하지 못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라고 치면 강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잘 보면 본인이 성공에 도취해서 이 자기 신체적인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걸 계속 뭔가 부추긴다는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들까지도 통제하고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의지 그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빌링 클린턴이 젊은 나이에 대통령 됐을 때 네. 르완스키였나요? 그 루인스키, 예. 아무튼 성추문 났었을 때 그렇죠. 네. 그때 그 분석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잘 젊어서 이게 성취하고 막 그럴 때 일탈에 빠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미투 이런 것도 내가 권력이 생기니까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게 어떤 이런 권력적인 것들이 나도 모르게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밀림의 전체 부분적으로 보면은 약육강식이지만 전체로 보면 그런 밸런스를 이루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지금 미투나 여러 가지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잘 돼도 네.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일단 겸손해서 잘 되고 네. 잘 돼서도 겸손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됐는데 겸손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오, 네.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네. 뜻이죠. 그게 왜냐하면 일반인은 잘 됐을 때 겸손하지 않는 게 일반인인데 무서운 사람은 잘 됐는데도 겸손해요. 근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요? 잘 됐는데 전략적으로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겸손한 척 하더라도 척하지 보면 말고 네. 척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그러면 좋죠. 척을 평생 하면 돼요. 집에서도 척하고 바깥에서도 척하고 집 안에서도 척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 속으로 나 이거 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미치겠는데 막 겸손한 척하니까 막. 그래서 외국에 간혹 여행 가잖아요. 아 그래요? 누가? 네. 혼자서 그렇죠. 외국에 외국 가면 여행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척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연예인들이 그렇죠. 네. 연예인들이 보통 해외 가서 막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척 안 할 수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 맞아. 그렇네요. 외국에 자주 가야겠네요. 네, 우리. 그렇게 풀어줘요. 저도 이제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고고한 사람들도 제 그냥 생각이에요. 제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아무리 고고한 사람들도 그것을 풀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없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다. 네, 아무리 가면 쓰고 살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누가 어떤 분이 같이 일하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대표님 초심이 잃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경수 대표 얘기예요? 예, 저한테 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초심이라는 게 그때 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다른 건 아니고 똑같이 대화를 하는데 뭐에서 어떤 조건에 대한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 저는 이제 그게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있는데 옛날의 조건으로 이래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강사료 문제고만 맞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초심이라고 내가 했네. 강사료 이만큼 받았는데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나의 상황에 맞게 그 조절하는 건 근데- 나의 비즈니스니까.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해야지. 제가 그때 좀 도와드렸는데 초심을 잃으셔서 지금 이렇게 뭐 잘 됐다고 이렇게 되시는 거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애매모호했어. 이거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초심과 그분이 생각하는 초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생각하는 초심은 강사료였고. 그러니까 그분은 좀 네. 협상의 우위를 잘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네. 한 얘기겠죠. 예, 결국 초심에 졌습니다. 제가 초심을 돌아가서 그냥 그 사람에 맞췄는데 야. 돌아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기도 하고. 초심해진 게 아니라 협상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심 때문에 협상이 그 됐네. 한마디에 졌어요. 네. 그러니까.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되죠. 이게 야. 참. 유경철 대표를 다음에 섭외할 때는 초심 잃으면 안 되죠. 이 말로 섭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네. 오늘 뭐 재밌으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책 라틴어 수업을 읽은 전체적인 느낌 한 마디씩만 딱 해주시죠.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라틴어를 통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본 것 같아. 라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입니다. 라틴어를 네. 통해 언어의 철학을 네. 본 것 같다. 네. 네, 저도 처음에 라틴어 수업이라고 그래서 약간 언어 또 새로운 거 봐야 돼 생각했는데 비슷해요. 좀 수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가는 모티브고 그 모티브를 활용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 풀어낸 거죠. 저는 그래서 수필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은 수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라틴어 하는 소재고 우리가 리더십 얘기할 때 공자님의 이 말씀을 소재로 삼아서 뭔가 리더십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소재가 되는 것 같고 수필 인생에 대한 성찰 뭐 이런 거 이야기 자신의 생각. 저는 전체적인 느낌이 이 한동일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변호사이시기 이전에 신부님이시잖아요. 이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게 전해져가지고 전 되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항상 이 책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외로움. 이분의 그 살아온 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외로웠겠다. 물론 지금 하나의 어떤 업을 이뤘지만 그 업을 이루는 그 한 50년간의 그 시간 동안 참 외로운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약간 외로움을 잘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자신의 삶을 표현한 아름다운 책. 역시 정서적이시나.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약간 검색해 보니까 저랑 동갑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젊었어요? 제가 젊었습니다. 왜 젊네요? 그 같은 인생을 쭉 살아왔었던 네.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었던 것만으로도 되게 뭐 이렇게 좋더라고요, 왠지. 그리고 친구 한 명이 살아온 인생을 책 한 권으로 쭉 본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받게 하고. 그럼 조만간 우리 박사님도 하나 내셔야죠. 비슷한 컨셉으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한번. 창의력 수업? 아니 아직. 창의력 수업 괜찮네요. 제목. 창의력 수업 괜찮죠. 말은 그러니까 창의력은 모티브고요. 거기에 삶을 한번 잘 넣어서. 삶에 대해서 아주 상상이 부족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그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다음 책은 우리 그 리플러스의 박재현 소장님이 쓴 책인데요.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잠깐 유경철 대표께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주로 이제 소통, 관계, 대화 이런 것들을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꽤 유명해지셨죠. 지금 뭐 TV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계신데 이 책은 직장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직장 생활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상사와의 관계요. 그게 가장 크거든요. 상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거나 일을 못하거나 힘들어지는 건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넣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직접 해볼 수 있는 문제까지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박재현 소장님이 되게 요즘에 인기도 있으시고 미인이시잖아요. 혹시 이분이 출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출연 가능합니까? 출연 가능하죠.
네, 우리 다음 기대를 한번 해보죠. 출연 네. 가능한지 못한지 저희의 능력으로 네. 한번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 아마 네. 좋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다음번에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미모의 박재현 소장님과 네, 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발레테. 네, 라틴어로 안녕히 계세요라는 뜻입니다. 네, 아. 마무리할 때 네. 발레테. 발레테. 네. 우리가 발레테하고 끝내면 돼요? 그럴까요? 발레테 최고의 페이지 뭐 이래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나는 까르페 디엠 이런 것만 하고 싶었는데 그거 오늘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카르페 디엠 웬만하게 한 번씩 다 들어봤던 말이긴 그렇죠. 한데 저는 사실. 제가 그거 뽑으려고 했는데 다 할 줄 알았는데. 저도 까르페 디엠은 뽑아놨긴 했는데 안 했어요. 오늘은 즐겨라. 네. 그래서 좀 그거 할까요, 우리 그거 설명 좀 하시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아니면 네. 그 카르페 디엠 하고 네. 발레테 하고 끝날까요? 원래 까르페 디엠이 내일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 말고 오늘의 의미를 두고 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을 즐겨라는 뜻보다는 네. 요 카르페 디엠으로 끝날까요 오늘? 그렇죠. 까르페 디엠도. 좋습니다. 까르페 디엠. 하나, 둘, 셋. 까르페 디엠. 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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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